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재생불량빈혈을 우리 환우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점을 소개하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영철이고요. 옆에는 이 재생불량빈혈 쪽에 아주 그 경험이 많으시고 학교에서 많이 발표하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용 교수님 와 계십니다. 교수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런 또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환우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들을 사전에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진단, 그리고 치료인데 치료도 이제 여러 약제 쓰는 거, 또 이식하는 거, 또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이식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치료들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사실 제 외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열이 나서 이렇게 보면은 다리나 팔 같은데 이제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겁이 나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구 났고 빈혈이 있고 또 지혈시키는 빈혈소판이 났다. 그래가지고 막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주제인 재생불량 빈혈의 증상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박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재생불량 빈혈의 증상일 수는 있는데요. 저런 증상이 있다고 다 이제 재생불량 빈혈은 아니고 골수 기능이 억제되어 있는 여러 큰 카테고리의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백혈구, 혈색소, 혈소판 수치가 모두 낮아지는데 그런 어떤 골수 부전 질환의 한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재생분열 빈혈이 이제 골수 부전 질환에 하나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저렇게 오시면 백혈병인가 싶어서 놀라시잖아요. 또 인터넷 뒤져보면은 백혈병 말고도 골수 형성 이상 중이라는 정말 낯선 이름들 또 뭐 혈소판 감소증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재생불량빈혈이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이런 진단은 사실은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만 간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골수 부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골수 검사, 이 엉덩이 뼈에 이제 바늘을 놓고 그 안에 있는 혈액과 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골수 검사를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병인지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젊으신 분들은 바로 골수 검사를 하지 않고 좀 기다려 보면 저절로 회복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회복 추세면은 사실 골수 검사하지 않고 좀 기다려 보거든요. 교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수혈을 요할 정도의 상황까지 아닌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한 어떤 병력이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상황인데 이제 뭐 한약이라든지 그런 홍삼, 뭐 인삼 이런 거 이제 장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좀 끊어보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사실 별의별 약 다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항생제도 드시고 뭐 위장약도 드시고 진통제도 많이 드시고 맞습니다. 오시니까 네. 사실 그런 약들도 피수치 떨어뜨리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사실 한 1, 2주 기다려 보는데 또 이렇게 2주가 지나갔는데 회복이 안 되면 아무래도 골수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면요. 그 오신 분들이 보면 이 백혈병인가 싶어서 오는데 딱 간판이 혈액종양내과. 그러면은 자기가 큰일 났거나 왜냐면 의원 같은 데서 빨리 가보라 이러고 큰 병원 가야 된다 이러고 오시니까요 보통. 혈액암이 아닌가 걱정하는데 백혈병 같은 거. 음, 재생불량빈혈은 사실 혈액암은 아니죠. 혈액암은 아닙니다. 근데 골수 검사를 하고 또 치료를 이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혈액암인가, 백혈병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떻게 좀 환자분들한테 이게 어떤 병이다 하고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박영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공장 안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공장 안에 이제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는 상태다. 공장이 텅텅 비어 있다. 그래서 비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차분하게 좀 뒤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장 안에 있는 기계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암이라고 하면은 공장 안에 있는 기계가 일부가 심하게 고장이 나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혈액암이다 그러면은 그 조혈모세포나 조금 뭐 진행된 뭐 조혈 정구세포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면서 변형된 세포들이 확 늘어난 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재생불량빈혈은 사실 조혈세포들 특히 조혈모세포를 중심으로 조혈세포들이 없어서 피를 못 만들어내고 만들어낼 그런 재료들이 없어서 어 이제 피를 못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뭐 흔히 있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또 용혈빈혈 또 뭐 철분이 부족하다 어떤 엽산이나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그런 빈혈하고 비슷하게 올 수도 있고 다르게 올 수도 있는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뿐만 아니라 그 말초혈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에 대한 검사도 중요하고 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단순히 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사실은 처음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심한 증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암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 얘기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불량빈혈은 치료를 할 때 이제 위중도를 좀 따지죠. 우리가 어떤 큰 치료를 바로 할 건지 좀 두고 볼 건지 또 환자의 증상이나 어떤 피 수치에 따라서 중증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환우분들의 질문을 보니까 경증, 중증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증만 선정특례 대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중증은 우리가 큰 치료를 하죠. 가능하면 이식이 가능하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골수를 치료하는 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런 치료는 사실 큰 불편함,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중증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치료를 우선 적용을 해서 왜냐면 그냥 두게 되면은 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경증은 사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혈을 하면 또 몇 개월 잘 계시기도 하고 큰 불편함이 없고 꼭 입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경증이라 하는데 환우분들은 자기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환우분들한테. 네, 이제 뭐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은 검사 수치에 의해서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사실은 뭐 중증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그 우리 환자분들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중증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좀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기준은 이 우리 그 말초 혈액에 돌아다니는 절대 그 망상 적혈구 수와 그다음에 절대 호중구 수, 그다음에 혈소판 수를 기준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중증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간 내 사망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로 알려져 있어서 그 중증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산정특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증 아닌 경우에도 산정특례는 가능합니다. 진단명 되면 네. 선정특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암인 경우는 이제 본인보다 5%지만 요거는 이제 그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10% 본인 부담 산정특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피수치로 이제 의료진들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누지만 환자분들은 한 달 이내에 뭐 몇 번 수혈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출혈이나 그런 어떤 열이 나는 그런 합병증이 좀 잦으면
중증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중증이 아니신 분들은 뭐 1개월은 훨씬 지나서 수혈을 하게 되고 뭐 보통은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수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단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재생불량 빈혈의 진단은 확실히 골수 검사에서 그 조혈 세포들이 부족한 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백혈병이나 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기타 혈액 질환들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좀 이식을 하지 않는 치료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우분들 질문 중에 진단은 받았는데 아직 치료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치료라는 건 아마 골수 자체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얘기하실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면역 억제 치료라든지 또그 이식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그 처음에 이제 진단돼서 수혈 좀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켜봐도 괜찮은 경우, 뭐 보통은 경증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환자들을 외래에서 관리하시나요? 수혈 요구량이 증가하지 않는 추세면은 저도 굳이 그 어떤 재생분열 빈혈을 자체를 타겟해서 치료를 하는 거는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굳이 권장하진 않습니다. 혹시 뭐 이런저런 경구약이라든지 뭐 조혈촉진제 이런 거는 예, 쓰시나요? 그 정도는 이제 사용합니다. 예, 예, 뭐 옥시메솔론이나 다나졸 같은 약들, 예. 크게 뭐 간 기능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저도 그 대개는 아마 처음에 오실 때 수혈을 하게 되니까 진단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수혈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몇 개월 별 일이 없으면은 사실 조금 수혈은 피 수치는 좀 부족한데 수혈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뭐 혈소판이나 빈혈에 대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거 쓴다든지 조혈촉진제 쓴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이 치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다가 중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면역 억제 치료라든지 뭐 이식까지는 아니라도 좀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수님은 어떨 때 그런 치료를 좀 생각해 보시죠?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혈 요구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아니면 없던 수혈 요구량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 이제 그게 뭐 적혈구가 될 수도 있고 혈소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조금 아, 중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치료를 좀 고려하는 단계가 되겠고, 특히 이제 다른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조금 우리 혈색소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스트릭트하게 조금 올려서 잡아야 될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좀 수혈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많이는 안 하지만 뭐 3, 4개월 뒤에 이제 수혈이 좀 음, 생겼다 하면은 또 이 간격으로 수혈을 하게 될까? 또 4개월 기다려보죠. 근데 이 간격이 좁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수혈 의존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면역 억제 치료를 저는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그 단계에서 이제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이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식은 아마 중증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이제 나이가 적정하다든지 이제 공여자가 있어야 이제 하는 거지만 되게 중증이 아닌 상태에서 수혈 의존적이 되면은 어, 면역 억제 치료, 항형성 면역 글로불린 뭐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나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혈액 질환에서 다나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인데요. 사실 이 방송 나가는 당시에도 아마 다나졸 생산 중단 때문에 못 쓰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쌤병원에도 지금 다나졸 쓰기가 어렵죠 지금? 저도 그 고지는 받았는데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재고가 처방의 제한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예. 뭐 조만간 이제 처방이 어렵다고 저는 이제 미리 고지는 받았습니다. 예. 다나졸이 사실 재생불량 빈혈 치료에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던 옥시메솔론도 이제 그런 비슷한 약이긴 한데 다나졸 어떤 경우에 교수님은 처방을 하십니까? 일단은 뭐 딱히
뭐 다나졸이나 뭐 옥시메솔론 둘 중에 뭔가를 더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옥시메솔론을 처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나졸은 기본적으로 재생불량 빈혈이 확인된 골수의 세포 충실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수능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억지로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옥시메슬론, 다나졸 다 쓰는데 이제 옥시메슬론은 간 수치 상승이 다나졸보다는 조금 많더라고요. 비슷한 약이긴 한데 제 경험은 그렇고요. 맞습니다. 저도 예,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다나졸은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약이다 보니까 그러게. 유방의 어떤 그 치밀도가 변화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덜 써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그 경험인데 여성분한테 쓰면 그 같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지만 옥시메슬론은 여성분들이 잘 견디고 맞습니다. 다나졸은 잘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다나졸을 그 혈액암 환자들 뭐 이식이나 항암 치료에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도 다나졸을 간혹 쓰고 이제 혈소판 올리는데 좀 많이 좀 네. 사용합니다. 근데 옥시메슬론은 확실히 빈혈 교정 효과는 있고 다나졸은 혈소판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쓰는데 사실 데이터나 이런 경험은 빈혈 교정에 더 효과적이죠. 보통은 그렇게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그런 네. 혈구 수에 따라서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달리 쓰시나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써보면은 이제 혈소판 올리는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빈혈을 개선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적혈구 수혈 요구량이 좀 새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하는 경우, 그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조금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나졸 쓰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여성분들은 좀 다리에 털이 난다든지 거뭇거뭇한 털들이 이제 나오니까 보기가 좀 안 좋다. 또 근육통 같은 게 있다든지 또 여드름 나시는 거 이런 것들 네. 좀 불편해 하시죠?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거를 더 신경을 쓰고 간 수치가 뛰면은 아마 중단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뭐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나졸이 우리가 기대치 않은 효과를 부작용이라는데 사실 그 부작용이 피를 만들어내고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예. 또 한우 분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상당히 수혈을 적게 받습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면은, 굉장히 뭐 경증 중에서도 경증인데, 최근 수혈이 이제 6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좀 간격이 줄어들었네요. 병이 진행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만약에 3개월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병이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다른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재생불량 빈혈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또 다른 혈액 질환으로 좀 진행할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처음에 아예 재생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었던. 뭐 그럴 수도 그럴 있을 수 것 있죠. 같습니다. 흔하지는 네, 네, 않지만. 흔하진 않지만. 저 같으면 3개월로 한 번 줄었다고 우리가 치료 방침을 바꾸진 않고 그 6개월이 3개월로 줄고 그 3개월이 계속 또 3개월로 줄면 아마 이제 병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다른 치료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교수님, 뭐, 저도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또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것 예, 같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변화가 있을 경우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에 뭐 한 8팩 정도 적혈구 수혈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주의할 부작용이 있느냐인데, 많지는 않지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네, 예.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열나는 거고요. 수혈할 때, 수혈 당시에 이제 열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적혈구 수혈량 요구량이 많을 경우에는 철분이 축적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이나 콩팥이나 뭐 간 이런 데에서 또 혹은 드물게는 심장까지 장기적인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몸에서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들도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철과행증 얘기하셨는데 요 철과행증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에서 또 따로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따로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혈을 했는데 이제 점점 수혈 빈도가 늘고 하면은 아무래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죠. 네. 쌤, 박영 교수님은 어떤 치료 먼저 선택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뭐, 나이를 좀 예, 말씀해 나이에 주세요. 따라서 젊은 분이면은, 이식을 고려를 하는데, 이식까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골수검사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같으면은 네. 중증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중증 아니면은 면역 억제 치료 정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네, 면역 억제 치료는 아마 우리가 해봐야 될 치료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네. 면역 억제 치료 얘기가 나와서 음, 그런가 다음 한우 분 질문 내용이 면역 억제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왜 하필 면역이 떨어진 환자한테 또 면역을 떨어뜨리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당연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여튼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시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재생불량성 빈혈의 어떤 좀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재생불량성 빈혈이 왜 생기는지를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면역력을 억제시키면 좋아지는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면역과 재생분양 빈혈, 특히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는 재생분양 빈혈 사이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결과는 이 우리 그 골수의 조혈모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면역성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재생분열 빈혈이 많이 생긴다. 잘 생기더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골수에 대해서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 억제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3분의 2 정도 환자들은 거기에 잘 반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이식 우리가 재생불량 빈혈은 구체적인 치료가 이식인데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면역 억제를 좀 해야 되죠. 근데 면역 억제를 하고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공여자가 사라진 경우가 이제 사고죠.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식을 안 하면 큰일 나야 되는데 큰일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뇌에서는 말씀대로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질환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썼는데 어, 의도치 않게 이제 재생불량 빈혈이 좋아졌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면역 억제를 시키는 것이 골수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옛날엔 이해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조혈모세포에 대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다. 조혈모세포를 나의 면역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격을 하게 돼서 조혈모세포가 사라지는, 면역의 공격으로 사라지니까 그 면역을 풀어주면 조혈모세포가 공격에서 좀 해방이 되고 살아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이제 그 중증도에서 금방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중증 질환인 경우에는 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경증인 경우에는 수혈 의존이 되는, 또 좀 뜨문뜨문 있다가 수혈이 이제 2개월 이내마다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기면은 아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상황이 그렇고 아마 급여 조건이나 또 허가 사항은 재생불량 빈혈이 진단이 되면 다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질문 볼까요?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 억제 치료는 항흉성 면역글로빈 주사를 5일 맞는 게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먹는 약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 3개월째 접어들었고 수치에 변화가 없는데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저 같으면 조금 6개월까지도 좀 두고 볼 것 같은데 박영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3개월째까지 반응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긴 하신데 보통 6개월 이상은 치료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이 나중에 이제 늦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개월 이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8개월, 9개월째 효과가 나시는 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항흉성 면역 글로불린이 서양에서 쓰는 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게 네. 이제 우리는 토끼혈청을 활용한 약이고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말혈청을 네. 활용하죠. 근데 만약에 경증인 경우면 그런데 중증인 환자이면서 젊은 사람인데 사실 이식을 준비하면서 공여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형제라도 우리가 한 달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근데 이제 네. 혈연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혈연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공여자를 찾았다 하고 이 3개월째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 면역 억제 치료를 했는데 3개월이 왔는데 변화가 없다 이러면은 어떡할까요? 이 식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사실 그런 교수님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있으신데 교수님은 어떤 좀 어려운 어려운 문제인데요. 문제죠. 예. 젊은 분들 같으면. 일단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을 했으면 그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끝까지 한번 이렇게 밀고 가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면 이제 이식이 물론 좋은 치료 방법이고 거의 재생분열 빈혈에서는 이제 뭐 좋은 컨디션에서 이식을 시행했을 때 좋은 성적이 상당히 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식 관련된 사망률과 이식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를 일단 시도를 했으면 그 효과 유무는 좀 판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혈연이 있고 지금 질환이 너무 중증이라 당장 이식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식을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결정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좀 따라야 되겠지만 혈연이 없다든지 그래서 비혈연 공여자를 이제 3개월째 찾았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치료 결과는 면역 억제 치료하고 별로 차이를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면역 억제 치료를 끝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식을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혹은 뭐 9개월 지났는데 면역 억제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실 좀 공유자가 없으면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대안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허가받은 아, 그 조혈 촉진제, 조혈 촉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구약이랑 주사약이 둘 다 이제 어쨌든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를 또 다른 치료 옵션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분이면 이 타이밍에는 사실 중증인 경우에는 이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네, 젊은 사람이면은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식이 가장 공유자를 우선이죠. 찾아 드시고 네, 공유자가 없으면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공유자를 찾을 때까지는 이런 조혈 촉진제, 트롬보포이틴이라고 하는 조혈 촉진제를 활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되게 한 그래도 약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반 정도 앞뒤로 좀 반응이 있죠. 약간 약마다 다른가요? 아니,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네, 뭐, 시기에 따른 건데 예, 아마 시기에 좀 다르긴 하죠. 6개월로 딱 끊으면 아마 이제 그 먹는 약은 조금 효과가 반은 좀 안 되고 주사는 한 반 정도 되고 또 장기로 가면은 또 얘기는 좀 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 억제 치료를 1년째 진행했는데 이분은 좋아졌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좋아졌는지 1년째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주사는 끝났고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먹는 약 지금 계속 할 텐데요. 되게 이제 앞에 이전에 있던 연구들은 다 1년 정도 약을 쓰고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1년째 진행했으니까 약 중단 얘기가 아마 슬슬 나올 때 됐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먹는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이 1년 좋아졌다 이제 수혈도 안 하고 뭐 거의 정상 가까이 됐는데 약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이거는 치료하시는 교수님들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1년째가 됐다고 하고, 수치가 많이 좋아져서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서히 약물을 줄이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그 사이클로스포린 제제가, 사실 재생분해형 빈혈 때 쓰는 용량이 그렇게 낮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상당한 면역을 억제시키는 수준의 이제 약인데, 그걸로 인해서 또 뭐 기회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굉장히 또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장기 복용을 해서 더 좋아진다는 증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서는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이게 뭐 8개월, 9개월에 이제 막 좋아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은 저는 1년 6개월, 2년도 유지하는데 6개월 전후에서 좋아지신 분들이면 1년부터는 줄여나갑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재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늦게 끊으면 늦게 끊을수록 재발 시기가 늦어진다. 그런 데이터도 있죠. 재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고 혈압을 올린다든지 콩팥이나 간을 망가뜨린다든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년을 전후해서 이제 줄여 나가고 1년 6개월 이상은 쓰지 않아요. 1년 6개월까지는 이제 끊는 그런 게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이게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약을 중단하면은 아무래도 성공률이 3분의 2니까 재발할 확률은 일단은 효과가 없는 분들 또 재발하는 분들 포함해서 한 50%쯤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반 이상이 결국에는 또 다시 나빠진다고 돼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득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환자의 상황, 저는 나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다른 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빨리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좀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끌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더 끌어도 되겠다 하는데 그때그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은 뭐 50%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한번 질문인데요. 역시 핫한 약입니다. 레볼레이드, 로미플레이트. 또 제3의 약, 아직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제가 약 이름은 얘기 안 할 때 제3의 약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네, 이런 약은 어떤 작용으로 하는 약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워낙에는 이 약들은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되었다가 이제 그런 연구 과정에서 보니까 혈소판 수치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전구세포, 조혈모세포 자체의 증식에도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재생불량 빈혈 치료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니 2차 약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차, 2차로 다 쓸 수 있고 1차에서 비급여로 써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1차든 2차든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약제 간의 치료 효과는 아까도 이제 문영철 교수님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주사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있다는 것처럼 알려져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레볼레이드라는 약이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일본하고 한국은 용량 제한이 좀 있습니다. 충분한 용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있는 자료보다는 조금 성적은 안 좋은데 이거를 동양인들도 용량을 올려서 치료 효과가 있을지 임상 연구가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서 곧 시작되니까 아마 몇 년 뒤에는 외국과 똑같은 용량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로미플레이트는 주사인데 주사제의 특성상 단기간에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레볼레이드 용량 제한에 변주해 봤을 때 좀 효과가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박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비슷한 그런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근데 사실 진단이 되면 쓸 수는 있죠. 이제 급여가 되느냐는 거의 문제인데 사실 급여가 돼도 되게 비싸요, 그죠? 이게. 네. 예.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있고 이래서 가지고 꽤 예, 비싼데 예. 그래도 그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옵션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 뭐 이런 급여 비급여 문제를 떠나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급여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이제 본인한테 적절하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면역 억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급여가 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중증이어야 되고 면역 억제 치료 시행 후에 6개월이 경과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 그때 이제 급여로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질문한 요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돈하고는 관계없다, 비싸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식이네요. 예, 이식은 사실 전통적인 그런 치료인데, 재생불량빈혈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다나졸, 옥티메톨론 그렇게 하시다가 아마 효과가 있다가 없어져서 면역 억제 치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중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세포 이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정말 이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롬보포에틴 수용체 작용제 이런 약들이죠. 근데 젊으신 분이라면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렇게 뭐 면역 치료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뭔가 좀 진행하고 있는 느낌으로 아마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식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증이면 당연히 치료를 이식을 해야 되고 예. 할 수 있으면. 네. 그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 억제 치료를 먼저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니까 아마 나이가 많으면 이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다면 받으셔도 되죠? 네, 충분히 받으셔도 네.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70세 정도까지를 보면은 생각했을 때 신체가 건강하다면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이 재생분열 비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조금 악유가 있긴 하지만은 너무 나이 많은 상황에서는 생착이 잘 안 될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좀 지양하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을 좀 보고 다른 합병 그런 이전에 뭐 수혈 요구량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동반된 질환 이런 거를 좀 보고 나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신체 건강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식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는 뭐 나이가 50보다 많다, 또 60에 가깝다 이래가지고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아마 선택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이제 새로운 치료를 고려해야 될 때는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공여자를 찾을 수 있다면 이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0세까지 지금 급여를 하고 있으니까 네. 70세까지는 이제 급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여든인데 안 돼? 건강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비용은 선별급여 50%가 되니까 그 해당하시는 분보다는 아무래도 2배 가까이 좀 비용을 더 내고 이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식이라는 거는 최소한 15에서 15% 정도는 목숨을 잃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70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식을 권유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다면은 내 육체 나이가 실제 나이는 70이지만 육체 나이는 뭐 50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분은 졸모 세포 이식을 예정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공여자가 없는데 반일치 공여자 아마 혈연일 것 같은데요. 반일치 혈연 공여자 이식을 권유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적합한 공여자, 그러니까 조직형이 일치하는 혈연 혹은 비혈연이 없는 경우에 이제 대체 공여자로 재대열 이식하고 조직이 반일치하는 혈연 공여자가 이제 대체 공여자가 되는데 이식 성적도 한국은 굉장히 성적이 좋죠. 네. 교수님은 이 이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과거에는 공여자 타입에 따라서 이식의 성적이 좌우된다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뭐 연구 결과나든지 제 경험을 보더라도, 공여자 타입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그 성적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맥락에서 반일치 이식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뭐 10년, 15년 전 같으면은 사실 좀 이 기술이 좀 떨어지던 시기여서 백혈병 위주로 이제 많이 시도됐던 건데 지금은 반일치 이식이나 일치 이식이나 별로 이렇게
의사들도 스트레스 별로 없죠. 요즘에는 경험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저는 반일치 선호합니다. 저는 오히려 네. 이식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 치료를 전전하느니 그 반일치 이식을 하는 게 낫다. 저도 그게 동의를 하고요. 우리 이제 비혈연 일치 공여자 비교해서 성적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런 아무래도 데이터들이 과거에 좀 네, 있었는데요. 뭐 최근 2000년대 넘어서 나오는 특히 2000년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거의 이제 결론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면역 예. 억제제도 많이 발전했고 네, 또 면역 억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 따라서 오히려 더 어떻게 중요한 거지 공여자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일치 공여자, 비혈연 일치 공여자하고 반일치 공여자 사이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재생불량 빈혈의 발생 빈도가 많지 않은 걸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모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전 데이터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최근 몇 년, 한 2, 3년 사이에 있는 제 경험도 그렇게 일치 공여자나 반일치나 큰 차이가 없는 거를 저 경험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면역 억제 전략이라든지 또 이런 반일치 때 쓰는 또 전략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전처치 할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다 있더라도 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주에 한 번씩 혈색소 혈소판을 수혈하고 있는데 수혈을 받으면 졸모 세포 이식 시 효과가 떨어지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엄청난 분이신 것 네, 같아요. 이식 전 수혈 요구량이 많으면은 이식의 효과, 그러니까 이식의 성적이 좀 안 좋다는 데이터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 반복된 수혈로 인해서 어, 불특정한 항체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경우 새로 생착되는 조혈모 세포나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적혈구 수혈 같은 걸 많이 받게 되면 이런 그 철분이 축적되면서 철분 과잉증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식의 어떤 새로 들어오는 조혈모 세포의 어떤 생착과 이 번성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식이 예정돼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마 이제 진단부터 졸모 세포 이식 사이에 이제 그 시간이 길수록 이식의 성적이 떨어지는데 그 요인이 이제 수혈과 관련이 있다는 게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은 가능하면 이제 수혈을 많이 하지 않고 이식을 조기에 진행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첫 치료 때 졸모 이식을 결정할 때 그렇고요. 나중에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나서 안 들어서 이제 젊은 세포 이식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수혈은 받아야 되죠. 수혈을 그렇죠. 하지 네, 않으면은 견딜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의 이식 성적은 처음에 이식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식하신 분인데 이식 실패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식 실패는 생착 실패? 뭐 그런? 생착 실패를 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다시 재발이나 같은 말이죠. 아, 재생불량 빈혈은 예, 근데 이제 이게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라는 개념이 맞지만, 이런 재생불량 빈혈에서의 이식 실패는 이제 문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들어온 조혈모 세포가 잘 못 자라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식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냐, 보통 한 달까지는 좀 짧은 것 같고, 2달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수혈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가 없으면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는 1차 생착 실패고 또 네, 잘 자리 잡았다가 다시 네, 또 원래 나중에, 돌아가는 네, 2차 생착 실패도 있죠. 네. 예. 이럴 때 면역 억제제는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나요? 근데 대개 6개월인데요. 교수님도 6개월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이제 6개월까지 썼다가요. 최근에는 이식하는 과정에서 좀 면역 억제를 더 세게 하고 조금 짧게 빨리 했습니다. 끊는 예.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면역 억제제의 또 부작용도 한번 생기면 만만치 않아가지고 음, 일단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전통적으로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6개월까지 복용하는 걸로 돼 있고 아마 이제 백혈병 환자들 중에 좀 이제 재발을 걱정하시는 분들 좀 짧게 끊고 네.
또 이거는 암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암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자리 잡고 한 대까지 쓰는 거니까 앞에 면역 억제 전략에 따라서 경구 면역 억제제 기간이 조금 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방 접종은 모든 이식에 다 동일하게 되는데 예방 접종 사실 프로그램이 있으시죠, 병원에? 네, 저는 뭐 한 이식의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일단 면역 억제제 끊어야 되고요. 면역 억제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 생착된 조혈모 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면역계가 성숙되는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면역 억제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한테 의뢰를 드려서 예방 접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제가 하는데 아마 3개월 차에 이제 이 폐렴구균을 먼저 맞으시고 그다음 6개월 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죠. 그거는 혈구 수치에 관련된 게 아니고 본인 몸에서 나오는 그 면역 체계가 이제 자리 잡는 이후에 예방 접종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면역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식 후에 아마 이식편대 숙주 질환 같은 네. 걸 겪으시면서 아마 스테로이드를 드신 것 같은데 장기 복용하면 고관절 류혈성 괴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방할 수 있냐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몇 분 계시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 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죠? 예방과 예측은 좀 어려운 예. 부분이라 스테로이드를 가급적 빨리 중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스테로이드로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마 백혈병으로 이식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신 상황인데 네,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나오면 스테로이드를 결국은 암만 짧게 쓰더라도 3개월, 길게 쓰시는 분들은 1년 정도도 쓰시는 분이 있죠. 근데 무혈성 괴사는 사실 장기로 먹느냐, 단기로 먹느냐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용량이 많으냐 적으냐도 큰 맞아요. 영향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운에 맡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스테로이드의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무혈성 괴사를 줄이는 데 일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5년 동종 절모세포 이식 후 생착 실패로 다시 재이식을 하셨네요. 다시 했고, 근데 최근 숨이 차고 피부가 창백해 빈혈이 나타났다는 뜻인 것 같아요. 빈혈이 나타났는데 또 이식을 할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마 2번 하고 나서 고생을 크게 하셔가지고 이식은 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을 다시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러나 또 제한이 또 있어요, 그죠? 네.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 이식이 세 번째 이식이죠. 근데 이게 되는 급여가 거네요. 일단은 일단 급여는 안 급여가 안 되고요. 되니까 사실 좀 의사 네. 입장에서도 세 번째 이식은 음, 좀 많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생착이 실패가 되는 건데요. 아, 고민스럽네, 이 네.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식 후 재발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황이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중증이고 젊고 이식에 성공할 경우에 얻을 이득이 훨씬 많은 분이기 때문에 또 재발하면 또 이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식에서 어떤 후유증이 있었는지 또 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고 또 세 번째 이식에 때는 후유증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세가 좀 그런 대로 있고 부작용이 많아서 다시 이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여자를 또 찾기도 어렵고 비용 문제도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식을 하진 않죠. 세 번째 이식은 사실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요. 박영 교수님은 좀 네, 어떻게 저도 하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이식을, 이렇게 뇌생불량 빈혈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백혈병도 드물어요. 세 번째 이식. 그렇죠. 예. 근데 다른 치료 옵션이 있는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고, 만약에 뭐, 2015년이면은 아마 엘트로보팍이나 로미플레이트는 확실히 안 쓰셨을 것 같고, 엘트로보팍은 또 안 쓰셨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그쵸? 쓰더라도 비급여였을 것 예. 같은데. 근데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해본 적이 없다면 좀 급여로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 급여 사정에서 네. 어쨌든 이 경우에도 트롬보포이틴 수용 제작용제인
플로스팀이나 또 엘트로보팩 이런 약들, 좀 아까 얘기했던 레볼레이드, 로미플레이트 이런 약들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급여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네. 담당하시는 쌤인데, 아니, 이식을 결정하셨으면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면역 억제 치료를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뭐 계속 이식만 했었던 경우라면 면역 억제 치료를 저 같으면 좀 더 선호를 할 것 같고, 면역 억제 치료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뭐 사이클로스포린 농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 ATG, 우리 그 항흉선 글로불린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절해 보는 방향으로 2차 치료를 한 번 더 시도해 볼 것 같고, 이식을 가급적이면은 저는 안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에비던스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암만 리뷰를 해봐도 이식까지 했는데 안 되면 이식 말고는 좀 그걸 뒤집을 방안이 좀 쉽지 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치로 전략을 잡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갖고 있는 수치를 잘 유지해서 큰 부작용 없이 어떻게든 견디도록 하는 전략으로 좀 바꾸는 것도 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직접 보지 않은 분이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네,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3차 이식은 경험이 많은 또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그분의 경험치, 그러니까 3차 이식으로 성공한 경우가 또 많으시면 또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차 이식은 국내에서는 아마 보험이 그 선별급여로 될 선별급여로밖에 것 안 될 예, 것 그렇게밖에 같아요. 안 될 예, 것 같아요. 선별급여는 이제 본인 부담을 반 하고 반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이식은 상당히 그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조금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 의사 입장에서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도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정말 의사나 다름없는 그런 경험과 고민과 공부 끝에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저희 대답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영 교수님 오늘 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고요. 아까 좀 예, 당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예. 우리 환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모쪼록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상황에서의 이제 옵션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또 임상시험으로 새로운 약들이 속속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결론이 나올 시기 5년 뒤쯤이면 또 새로운 옵션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환우들은 또 다양한 고민들을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면역 억제 치료와 이식밖에 없던 이 기존 치료에서 지금은 트롬보포이틴 작용제들을 활용한 또 새로운 옵션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환우들이 또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많이 힘내시고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옵션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저희 교수들은 노력할 것이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에는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되시고 꼭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화이팅!